돌마케팅 잡설 6번. 오늘 다룰 주제는 두 가지. 갑니다. 오늘은 먼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식의 파편화. 이거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지식의 세분화, 지식의 전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게 엄청나게 심해요.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전문 분야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전문가들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진화의 방향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돼버렸어요. 육체적으로 무슨 변화가 나타나는 대신 정신적으로 지식에서의 진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덩치 좀 커진 거 말고는 우리 몸뚱아리는 그냥 똑같아요. 손가락이 하나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눈이 하나 더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1000년 후에는 달라질까요? 아니죠. 앞으로 1000년 후인 3016년에도 우리 몸은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보세요. 1000년 전과 지금 엄청나게 달라졌죠? 엄청나게 진보했고 다양해졌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식의 파편화, 세분화, 전문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숲과 나무. 나무는 기가 막히게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의 원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인류가 지식을 진보시켜 나가는 방식의 문제예요. 인류가 가진 지식을 진보시키는 건 누굽니까? 교수고 박사고 연구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학위를 받고 논문을 인정받으려면 특정 분야를 깊게 팔 수밖에 없어요. 나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숲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거는 어려워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숲을 연구해서 학위를 받고 논문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숲에서는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많은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된 거기 때문에 숲을 봐가지고는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설령 새로운 뭔가를 발견했다 해도 나무를 연구하는 학자들한테 집중포화를 맞아버려요. 아니다. 너 그거 틀렸다. 내가 연구하는 나무에 따르면 네 발견에는 이러이러한 오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숲에 나무가 하나예요? 엄청나게 많잖아. 그렇다는 거는 나무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한테 다구리를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고 박사고 연구자들이 숲을 잘 안 볼라 그래요. 연구를 잘 안 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거 하다가 살짝 삐끗하면 다구리를 맞고 매장당하거든. 이게 똑똑한 양반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솔직히 미친놈들 많아요. 공부 많이 하면 또라이 된다 그러죠. 제가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본 건지는 몰라도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거는 확신은 못합니다. 왜냐면 내가 또라이일 수도 있는 거거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가 또라이라서 다 또라이로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돌 마케팅을 보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라이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정도지 아직 또라이까지는 아닙니다. 아직은 어, 그렇다 보니까 인류의 지식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돼 버렸어요. 점점 더 나무를 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나무까지, 나무 이파리, 나무 속의 세 번째 나이테를 보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도 지식의 진보이긴 합니다. 진보이긴 한데 이거의 부작용도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케팅을 하고 마케팅을 알려드리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이 부작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말이 길었는데 사실 이거 돌마케팅에서 계속 했던 말이에요. 숲과 나무를 다 봐라. 그겁니다. 지식의 파편화는 여러분의 이해력과 통찰력을 억제시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가진 생각하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통찰력입니다. 정확하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숲과 나무를 다 보란다고 해서 숲을 엄청나게 공부하고 또 나무를 엄청나게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엔간한 교수들도 못해요. 아니,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같은 천재가 아닌 이상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숲과 나무를 볼 수 있냐? 어떻게 해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냐? 오히려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단순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파편화된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죠.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이해하고 제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잘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애들입니다. 꼬맹이들. 꼬맹이들이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어른들은 못해. 왜 그럴까? 어른들은 머릿속에 든 게 많고 습관적으로 정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화시켜서 이해하고 넘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가 가진 지식들을 덧붙이고 인터넷에 찾고 그러면서 계속 눈덩이를 굴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커질 대로 커진 눈덩이는 내 생각이 움직일 공간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마케팅 상황 분석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기업 분석, 소비자 분석, 시장, 환경, 경쟁자, 브랜드, 뭐 그런 것들. 이거 자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자료들이 그냥 숫자고 그림입니까? 아니죠. 하나하나가 다 지식이란 말이야. 파편화된 지식들이에요. 그거 다 조사하다 보면 제가 옛날에 실수했던 것처럼 상황 분석만 보름이 넘도록 하는 거예요. 미련한 짓 하는 거지. 그런데 시간 축내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시간 욕먹는 거는 문제도 아니야. 진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이 움직일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료를 모으고 정보화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나 기회를 파악해야 되잖아. 내 통찰력으로 판단해서 문제나 기회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편화된 지식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내 통찰력이 아니라 자료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 버려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자료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 거 아닌가? 그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거는 상황 분석이 아니라 정답 찾기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통찰력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료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지식의 파편화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억제한다고 했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모은 자료들, 지식들은 저마다 다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누가 한 겁니까? 그 자료와 지식을 만든 사람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남이 해놓은 걸 그냥 가져다가 쓰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정답 찾기를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통찰력은 점점 감소합니다. 왜? 안 쓰니까. 인터넷에서 정답 찾는 능력만 증가하지 여러분이 직접 생각하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능력은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안 알려주면 본인은 몰라요. 그냥 지가 통찰력이 좋고 지가 상황 분석을 잘한다는 착각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그건 뭐다? 정답 찾기를 잘하는 거다. 통찰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상황 분석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인터넷을 잘하는 거다. 정확히는 구글이 참 좋은 거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요즘 시대에는 그냥 정답 찾기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지식들이 너무나도 많고 구글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인터넷 잘하고 정답 찾기만 잘해도 어디 가서 안 꿀리는 상황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권장하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직접 생각하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통찰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통찰력이야말로 진짜 귀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터넷으로 정답 찾기 하는 거는 솔직히 요즘 시대에 그거 누가 못합니까? 옛날이야 뭐 정보검색사 같은 자격증이 대세였고 인정받는 부분이었지만 요즘 그거는 자격증이라기보단 그냥 상식이잖아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마케팅 상황 분석 자료 찾는 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 마케팅 하는 거, 기왕 상황 분석 하는 거, 정답 찾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통찰력을 쓰세요. 통찰력 있죠? 쓰면 쓸수록 증가합니다. 쓰면 쓸수록 더 예리해지고 정확해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잔머리를 좀 굴린 건데, 돌 마케팅 있죠? 이것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뭐 이상한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최대한 녹여서 하고 있어요. 돌 마케팅 내용을 풀어가면서 어설프게나마 게슈탈트 심리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 마케팅을 보시면서 제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마세요. 마케팅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다는 건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각자 생각을 해보고 각자가 자신만의 생각과 이해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일부러 빈틈을 넣어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머릿속에서 추론을 하고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게 무슨 수수께끼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빈틈을 완전히 비워둔 건 아닙니다. 큰 그림은 그려놓고 작은 한 부분을 비워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냥 생각 없이 헛소리 하는 것 같겠지만 저 진짜 돌 마케팅 엄청 신경 써서 만듭니다. 물론 지금 돌 마케팅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어서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브랜드를 직접 언급하진 않겠지만 한국에서 신발 쪽에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신발 브랜드가 있어요. 편하게 그냥 신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신발이, 아니, 이거는 좀 욕 같은데? 이 신발, 신발. 이거는 욕이네요. 신발 말고 운동화라고 하겠습니다. 운동화. 이 운동화가 아주 재밌는 현상을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브랜드의 힘입니다. 브랜드 파워, 브랜드 가치. 그런 거. 이 신발이, 이 운동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떴어요. 진짜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스타가 돼버렸습니다. 보통 어떤 브랜드가 이렇게 우와 하고 뜨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꽤 빈번합니다. 이거는 한국이라는 시장이 가진 특성이죠. 우리가 흔히 냄비 근성이라고 부르는 거. 쉽고 빠르게 우와 끌어올랐다가 또 쉽고 빠르게 그러고 식는 거. 이거는 절대 간과해선 안 되는 한국의 특성입니다. 정확히는 한국 사람, 한국 소비자의 특성이죠. 뭐 이게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불쾌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특성이 있는 거고 마케팅은 그걸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한국 시장의 특성을 타고 그 운동화 브랜드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대박이 나고 곧이어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미친 듯이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실제 제품은 어땠어요? 디자인은 카피, 품질은 개판이었어요. 마치 90년대 메이드 인 차이나 같았습니다. 요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에요. 요즘은 중국 애들도 제품 잘 만듭니다. 말 나온 김에 중국 제품 이야기하고 갈게요. 뭐라 그러지 마세요. 돌 마케팅은 원래 옆길로 자주 셉니다. 중국은 있죠. 제품의 품질 등급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진짜 좋은 제품도 있고, 진짜 개쓰레기 같은 제품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중국산이라 그러면 어때요? 개쓰레기 같은 것만 생각하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제품들이 진짜 쓰레기였어요. 옛날의 개들은 품질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냥 대충 모양만 갖춰가지고 미친 듯이 찍어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싼 가격에 전 세계로다가 장사를 한 거죠. 그렇게 해도 돈 잘 벌었습니다.
워낙에 싸게 만들고 많이 만드니까 박리담회의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랬던 중국이 경제 개방하면서 어우, 이제 좀 된 거야. 어?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자세도 뭔가 딱, 눈 깔아. 이런 거. 어?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싸구려 이미지를 벗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박리담회로 신나게 장사해 왔는데 이제는 등발이 좀 되다 보니까 자기 체면에도 신경을 쓰게 된 겁니다. 아니, 우리 중국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 중국 제품이 개슈레기, 사구려라는 인식이 싫다 해, 이거. 어? 그래서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품질 개혁을 진행했어요. 미국과 견주는 경제 대국에 걸맞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성공했습니다. 지금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 정도까지 왔어요. 이거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에요. 중국이 어떻게 그토록 빠른 기술 향상과 품질 향상을 할 수 있었을까? 한국 엔지니어들이 중국으로 가서 그런 겁니다. 혹은 그냥 기술만 중국으로 넘긴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산업 스파이. 그런 거. 이거를 중국이 나쁘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랑 한국 기업들이 엔지니어를 개똥, 노예 취급을 했어요. 기술자들은 그 기술에 맞는 대우를 해주고 지켜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명인, 장인들까지 일용직 용역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취급받던 사람들한테 어느 날 중고 사람이 와서는 돈 어마무지하게 주면서 우리한테 오래, 혹은 기술을 넘기래. 그러면 그냥 가는 거고 기술 넘겨주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진짜 기술자에 대한 대우를 해준 거지. 그렇게 한국의 기술자, 기술력 싹 다 뽑아가지고 엄청나게 성장한 게 오늘날의 중국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일본은 몰라도 조만간 한국은 중국한테 완전히 추월당합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아니까 박근혜가 노동유연하니 뭐니 씩거리면서 노동계약한다고 설치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자고 기술력이고 빠질 대로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걸 막아봐야 경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노동계약 해가지고 중국한테 초월당했을 때를 대비하는 거죠. IMF 뺨 때리는 수준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엄청난 기술 향상과 품질 향상을 이룩하면서 얘들이 지금 품질 등급이 극과 극이 돼버렸습니다. 한국보다 더 좋은 품질도 있고 옛날 박리담회 하던 개쓰레기 품질도 있는 거예요. 보통 한국의 품질 등급이 1에서 5라고 치면 중국은 마이너스 1에서 6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넘어와서 판매되는 중국 제품들은 대부분 3등급 이하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 되는 제품들은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안 옵니다. 안 팔려.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인식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중국 제품은 싸구려고 품질이 안 좋다는 인식이 굉장히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져와서 제값을 받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대기업이 만든 제품이 70만 원이야. 근데 그 옆에 중국 제품이 60만 원. 품질 차이는 거의 없대. 심지어 중국 게 더 좋다는 소리도 있어. 그런데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가격 차이 별로 안 나는 중국 제품이 한국 제품과 품질이 거의 비슷하다. 한국 소비자는 이거 안 믿습니다. 차라리 그냥 10만 원 더 주고 한국 제품을 사요. 근데 70만 원 한국 제품 옆에 30만 원 중국 제품이 있어. 품질이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해. 가격 효율성이 최고야. 이러면 한국 소비자는 중국 제품을 삽니다.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중국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수하고서라도 중국 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제품들이 다 고만고만한 등급의 제품만 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서 품질을 맞춘 제품들이 팔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슬슬 한국 소비자들의 인식도 무너질 거예요. 중국산은 품질이 안 좋다, 싸구려다 라는 인식이 점점 약해질 겁니다. 30만 원짜리 직접 써보니까 괜찮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불편한 거 없다. 그러면 다음에는 40만 원짜리 한번 사보는 거고, 40만 원짜리가 괜찮네. 그럼 50만 원, 60만 원 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한국 대기업들은 박살 나는 겁니다. 한국 대기업이 뭐 가지고 경쟁할 거예요? 지금 지들이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가격 가지고 경쟁해요? 중국한테 가격으로 경쟁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럼 뭐 기술력으로 경쟁할 거야? 이미 한국 기술력이랑 엔지니어 다 뺏겼는데 기술력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그놈들이 박근혜 내세워서 노동계약 하는 거고 한국 시장의 캐시카우를 죄다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해고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캐시카우에 빨대 꼽아 놓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 추측일 뿐이지만 중국이 자체 붕괴되거나 미국한테 대판 깨져가지고 박살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못 막습니다. 우리는 중국한테 먹혀요.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케팅으로 인식의 벽을 치는 건데 이것도 솔직히 중국이 마케팅 공세 시작하면 쓰나미 앞에 초가집이에요. 마케팅은 뭐 한국만 할 수 있습니까? 인식은 뭐 한국만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아니죠. 중국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한국 엔지니어 빼갔던 것처럼 한국 마케팅 업자들 빼가서 공격해버리면 답 없습니다. 한국에 마케팅 잘하는 양반들 많아요. 한국 시장, 한국 소비자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국 입장에서 한국 시장을 공략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한 3개월짜리 캠페인이면 한국 시장은 그냥 먹힙니다. 원래 이거 쿵쿵 따 음악은 단락이 넘어갈 때 쓰는 건데 그냥 여기서 썼어요. 잠깐 옆길로 새려고 했던 중국 이야기가 엄청 길어져가지고 쿵쿵 따로 끊었습니다. 그래야 운동화 얘기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다시 운동화 얘기로 갈게요. 급속도로 성장한 그 운동화 브랜드가 냄비 근성을 타고 전국에 체인점을 뿌려버린 그 운동화가 실제 제품의 품질은 개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매출은 잘 나왔습니다. 그 운동화가 유행을 타가지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매출이 쏠쏠하게 나왔어요. 근데 운동화를 받고 신어보니까 쓰레기야. 이런 실사용 정보들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바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운동화 디자인 카피한 것도 다 들켰어. 그래서 그 운동화를 구입한 젊은 세대가 새 신발인데도 안 신어요. 그 브랜드의 정품인데 짝퉁이 돼버린 거지. 이게 말이 좀 웃긴데 그 브랜드 자체가 다른 운동화 디자인을 카피한 거라서 정품이 짝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 운동화는 소비자로 하여금 심리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을 느끼게 해버립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분명히 그 운동화 신고 나가면 친구들끼리 막 놀리고 그랬을 거라고. 그 뒤로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건 뭐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현상을 찍어드리고 싶은 건 앞서 말씀드렸던 브랜드의 힘입니다. 브랜드는 실체가 없는 거죠. 물론 눈에 보이는 상표라든가 둥댕둥댕 그런 거 같은 로고송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브랜드 자산, 브랜드 가치라고 부르는 거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이고 생각이고 지식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운동화를 보자고요. 이거 제품은 안 좋죠. 카피 제품이고 품질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화가 어떻게 어마무지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뿌릴 수 있었을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이 브랜드의 힘을 만든 겁니다. 허접한 제품이라도 마케팅만으로도 어마무지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브랜드, 브랜드 자산, 브랜드 가치. 이게 실체는 없지만 그 효과는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90년대 중국산 싸구려 같은 운동화마저도 마케팅을 통한 브랜딩으로 대박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 투자해서 체인점 열었던 사람들은 쪽박이지. 사기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거 시작했던 사장은 대박 친 겁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걔는 진짜 돈 어마무지하게 벌었더만. 어우, 부러워요. 솔직히 제가 옛날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한참 바이럴 마케팅에 빠져가지고 막 공부하고 그럴 때, 그때는 아직 한국의 바이럴 마케팅이 크게 알려지기 전이었어요. 그때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잘하면 크게 할 수 있겠다. 어? 근데 안 했지. 나 이거 등신 같은 놈이 그거 생각났을 때 은행 대출 끼고 달렸어야 되는 건데 대출 끼고 달린 게 아니라 다음 책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아이 등신 같은 놈. 제가 그때 그것만 했어도 저는 진짜 한국에 안 있습니다. 저는요 김연경 씨 따라서 터키 갔을 거예요. 어? 경기 있을 때마다 겁나 큰 플랜카드를 걸고 응원했을 겁니다. 플랜카드에 내 사진을 프린팅 해가지고, 어? 김연경 씨 사진 말고 내 사진. 그렇게 알리는 거지. 이거 보라고. 나 또 왔다고. 연경 씨, 배구공 보지 말고 날 보라고.
그렇게 스토커로 찍혀서 법정 가고 접근금지 받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핑크빛 미래가 되는 거였어요. 아, 그런데 과연 지금이라고 이게 불가능할까요? 아니, 내가 터키 가는 거 말고 브랜딩 하는 거. 그 운동화 브랜드가 한탕 했다 해서 그런 일을 다시 하기가 힘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한국 소비자의 특성 중에 뭐 있다 그랬습니까? 냄비 근성. 쉽게 식고 쉽게 잊어버려요. 그렇다는 건 한 2년 후에 그런 식으로 다시 마케팅하면 가능성 있다는 겁니다. 이 운동화 브랜드가 아주 좋은 사례를 남겨줬어요. 하나,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할 것. 둘, 젊은 세대의 소통과 정보 교류가 활발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것. 셋, 프로게이머나 유명 BJ를 이용해서 이슈가 될 것. 넷, 신속한 체인점 모집으로 빠르게 치고 빠질 것. 어때요? 한 2년 뒤에 이거 저랑 같이 하실 분 찾습니다. 수익 배분은 7대 3. 제가 3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냥 뒤에서 기획하고 실행만 하고요. 사장은 동업자가 하시면 됩니다. 수익의 7을 가져가고 회사 사장님도 되시고, 저는 그냥 노예처럼 일하다가 돈 벌면 그거 가지고 터키로 갈 겁니다. 근데 이러면 내가 너무 손해지. 일은 내가 다 하는데 나는 사장도 아니고 수익도 3밖에 안 받잖아. 그래서 그 대신에 초기 사업 자본은 동업자가 다 내는 걸로. 응? 이거 터키 가는 생각을 했더니 제가 기분이 좀 들떠가지고 헛소리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제품이 허접해도 실체가 없는 브랜드로 그 허접한 제품을 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브랜드 자산, 브랜드 가치의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 마케팅은 바로 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해서 소비자 인식에 존재하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놈이라 해서 이걸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 운동화가 제대로 된 제품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디자인 베낀 것도 아니고 품질도 좋았다. 그러면 그 운동화는 어땠을 것 같아요? 망했을 겁니다. 망했을 거예요. 설령 그 운동화가 제대로 된 제품이었다 해도 망하는 시간이 좀 늦춰진다 뿐이지 그 운동화 브랜드는 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브랜드 자체가 젊은 세대의 유행과 냄비 근성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브랜드가 한순간에 엄청 높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 브랜드를 구성하는 속성, 느낌, 생각이 탄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행이 지나고 냄비가 식으면 그 브랜드는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 투자해서 체인점 냈다가 쪽박 찬 분들 있죠. 그분들이 돌 마케팅을 봤었어야 돼요. 마케팅을 아는 사람이면 그 브랜드에 투자 안 합니다. 공중에 붕 뜨긴 했지만 진짜 한없이 가볍고 속이 빈 브랜드였기 때문에 설령 제품이 좋았어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브랜드 관리자가 들어가서 관리했으면 모르는 거지. 그렇게 붕 뜨고 제품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브랜딩까지 제대로 했었으면 그거는 진짜 대박 났을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다 박살 났는데 뭐. 오랜만에 돌아온 돌 마케팅 잡설. 여기까지입니다. 지식의 파편화 얘기하다가 통찰력으로 갔다가 운동화 신고 중국 갔다가 다시 운동화 왔다가 터키 가서 스토킹했다가 끝났습니다. 뭐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뭐 별거 없어요. 오분 마케팅 만들어 놓은 거 보셨죠? 작정하고 요약하면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분 마케팅 하면서 살짝 걱정했어요. 와, 임마 이거 헛소리 엄청나게 했네. 5분밖에 안 되는 거를 1시간을. 와, 징그럽다 진짜. 이럴까봐 되게 걱정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닌 거 다 아시죠? 5분짜리가 1시간이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뭐냐? 맥가이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돌 마케팅 재밌게 하려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잉?